나도. 자, 2단원입니다. 2단원입니다. 2단원. 이게 화학이죠. 그죠? 원자의 세계라고 하는 곳인데요.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업만 잘 들으면 풀려요. 알겠죠? 자, 보시죠. 먼저 원자의 구성 입자. 원자는요,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 중심이 있죠. 그죠? 원자 핵이 중심이 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원자 구조가 우리가 엄청 익숙한 원자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사실은 이제는 이 구조보다 더 현대적인 구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는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그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변천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세상을 뒤바꾼 두 개의 실험이 좀 있습니다. 그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이과 쪽으로 가면요, 이 내용은 무조건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동위원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위원소. 그게 조금 빡세요. 선생님이 워크북에는 막 어려운 내용을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따로 빼서 특강으로 해야 될 정도로 조금 어려운 파트거든. 그래서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준 워크북에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단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만 넣어놨으니 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워크북은 다음 주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자의 구조를 조금 우리 이미지화를 좀 시키자. 여기다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미지를. 먼저 원자라고 하는 건요, 바로 필기하세요. 원자라고 하는 건 두 개로 나뉩니다. 크게 핵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뉩니다. 핵이 또 나뉘어요. 핵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나뉩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이제 양성자, 중성자 쓰기 귀찮으니까 과학자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한 글자씩만 써요. 얘를 프로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P라고 쓸 거고, 소문자입니다. 중성자는 뉴트론이야, 뉴트론. 그래서 N이라고 쓰면 앞으로 중성자가 됩니다. 됐고요. 얘네들의 각각의 전하 비를 쭉 볼 거예요. 여기 쓰세요. 전하의 비. 사실 중성자는 전하 비가 없어요. 중성자는 중성을 띱니다.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전하의 비가 0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1입니다. 한 개당. 전자는 한 개당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면 전자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비를 볼 겁니다. 질량비. 보세요. 질량비. 밑에서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보겠지만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질량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소수점을 보십시오. 10의 마이너스 24승입니다. 얘네가. 근데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28승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상대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얘네들이 거의 질량비가 1대1이고요. 전자는 1800분의 1 정도 돼요. 이렇게 써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봐봐, 결국에는 이 1800분의 1 정도 되는 전자의 질량은 앞으로 원자에서 무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질량을 측정을 안 합니다. 대학교 과정에서도 잘 측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질량 B를 1대1로 놨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냐면 이거의 합이 바로 질량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질량수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 나온 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성자는 우리가 뭐를 결정하는 녀석이냐면 원자의 번호를 결정해요. 역할이야, 역할.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양성자가 한 개면 원자 번호 1번 수소인 거야. 양성자가 5개면 원자 번호 5번 뭐야? 붕소인 거야, 붕소. 알겠지? 중성자는 무슨 역할이냐? 얘는 양성자끼리 있으면 안 붙어. 왜냐하면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얘네들이 청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양성자 옆에 접착제 역할을 해줘요. 이게 중성자의 역할입니다. 이제 뭔가 화학하는 느낌 나죠, 그죠?
지금까지 뭐 숫자 싸움 했잖아, 그지? 숫자 노름 했잖아. 그럼 그 개재미 없습니다. 밑에 가봅시다. 이제 원자의 표시를 가볼게. 여기 있는 표는요, 그냥 여러분들 저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 봐봐.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원소 기호를 중간에다 쓰는 거죠. 그죠? 원소 기호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질량수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를 더한 거야. 그치? 밑에 있는 6은 뭐냐면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양성자 수가 결정한다 그랬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세요. 원자의 전자수에다가 형광펜 색칠합니다. 이게 왜 형광펜을 색칠할 거냐면, 얘들아, 원자라고 하는 건 이온이랑 달라요. 이온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생긴 거야. 그치? 근데 원자는 전자가 이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원자, 앞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원자라는 단어 앞에 숨겨진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성 원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중성 원자라는 건 전자랑 양성자의 개수가 어떤?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 원자를 말하는 거야. 이온을 띄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요, 중성 원자 X의 전자 개수가 7개야. 그러면 양성자 개수도 몇 개인 거야? 7개. 원자 번호가 7번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우리 한번 수업 시간 뗐었어.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동이 뭐냐면 같은 동입니다. 위는요, 위치예요. 위치. 오케이? 근데 어디 위치에서 같냐 이런 얘기인데,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자란 얘기야. 그치? 원자 번호가 어떻다는 얘기니? 같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양성자 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양성자 수가 같아? 근데 그걸 왜 동위원소라고 부르냐? 양성자 수가 같은데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 그게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세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뭐가 다른 거 결국에? 양성자랑 중성자 합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예시를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는 여기 밑에 적어. 나는 여기다 적을게. 수소가 3개가 있습니다. 얘가 그냥 수소고요. 얘가 중수소예요. 얘가 삼중수소입니다. 봐봐. 지금 왼쪽 아래 쓰는 게 원자번호라 그랬어. 원자번호 다 똑같죠? 수소입니다. 근데 왼쪽 위에 있는 게 뭐야? 질량수지.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더한 값이 지금 하나, 둘, 3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주면, 이거 양성자 몇 개야? 여기 1개, 1개, 1개죠. 중성자 개수는 몇 개예요? 중성자 개수는 0개, 1개, 2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얘가 99% 이상이에요. 얘가 진짜 왜 99% 이상 얘가 있고, 얘네 2개 1% 미만이고요.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을 계산을 할 때요, 얘네들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런데 사실상 이건 무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소의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은 1.008이에요. 1.008. 사실 1.0082 뭐 이렇게 되거든? 그거는 대학 과정에서 진짜 리얼로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다 해. 근데 우리는 뭐라만 보면 돼? 그냥 평균이 몇이다? 1이다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무시 못하는 비율을 가진 녀석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뭐야? 염소죠. 그래서 염소의 동위원소도 마저 보면, 염소는 35짜리가 있어요. 질량수가. 근데 염소가 17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 하단에다가 17 써줍니다. 얘가 있고 37짜리 염소가 있어. 근데 얘도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17번인 거야. 각각의 비율이 75%, 25% 있어요. 자연계 75%, 얘가 25%. 몇 대 몇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3대 1만큼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아까 수소처럼 중수소랑 삼중수소처럼 1% 미만이라 너무 작아서 고려를 안 해주지, 고려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에 평균 원자는 어떻게 구하니? 평균 원자는 어떻게 구해? 전체 합해서 몇이야?
100% 중에 100% 중에 질량수가 몇인? 35짜리가 몇 퍼센트 있고 75% 있고 거기에 질량수가 몇인? 37짜리가 몇 퍼센트 있고 25% 있고 얘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걸 계산을 해 주었더니 약 35.5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숫자가 크잖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 괄호 안에 비율을 왜 적어놨니? 사실 이거 두 개 더해서 100이죠. 근데 밑에 있는 비율 더하면 몇이야? 비율로 계산해도 돼. 어떻게 계산하면 돼? 4분의 35짜리가 3만큼 있는 거지. 맞니?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7짜리가 몇 만큼 있는 거야? 1만큼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됐지?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존재하는 밑줄,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무시할 수 없을 때 그 존재비를 고려하여 계산한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수직선법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알겠지? 수직선법.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걸? 수직선법. 수직선법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밑에다 필기하세요. 나 여기 위에다가 할게. 여기다가. 지금 수직선을 딱 그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봤는데 무조건 이렇게 풀었어, 선생님도. 알겠지? 봐. 지금 수직선을 딱 그리고 존재하는 원자량을 그리세요. 35 원자량이다. 질량수를 양쪽에다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여기 중간에가 몇이겠어? 30? 그렇지, 6이겠죠. 근데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있어요? 3대1 있어. 3대1로.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나온 평균 원자량이 몇이죠? 35.5인 거야. 35.5는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지? 여기가 35.5잖아. 맞지? 그럼 결국에 이 전체 칸을 몇 칸으로 나눴죠? 4칸으로 나눴지. 한 칸이고 여기 몇 칸? 3칸이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크로스해서 이게 비율이다. 요걸 원리로 계속 문제를 풀 거라는 거죠. 그치? 이게 수직선법입니다. 됐고요. 넘어가면 문제가 나올걸요? 그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자, 고2, 9월 5번 19년도에 있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표는 X에 동위원소 가와 나에 대한 자연계 존재 비율과 원자핵의 모형이에요. 원자핵의 모형. 원자핵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봤더니만 봐봐. 양성자랑 중성자를 고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맞니? 양성자랑 중성자를 고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얘네가 동위원소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를 거야. 그 이유는 양성자가 달라서 그런 거야? 중성자가 달라서 그런 거야? 중성자가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양성자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까만 니네 눈으로 회색으로 보이니? 까만색이고 회색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세 개가 양성자라면 여기는 세 개인데 여기 네 개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얘네가 양성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원자 번호는 3이다 그랬습니다. 양성자가 3개잖아. 원자 번호는 몇 개겠어? 3개. 원자 번호 3이겠지.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질량수 몇이냐? 질량수 6이지. 양성자, 중성자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질량수 6이야. 얘는 질량수 몇이야? 7이지. 누구 쪽으로 몰려 있어야 돼? 7 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7짜리가 95.5%인데, 그지? 근데 6.5보다도 작아. 6쪽으로 더 몰려있다는 얘기 아니야, 얘는 지금. 뭔 말인지 아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미지화를 해야 되는데, 수직선법으로 이미지화를 해보면, 좀 보세요. 얘가 6이란 질량수, 7이라는 질량수에서 중간에가 몇인 거야? 6.5인 건데, 6.425라는 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맞니? 그지? 그죠? 그러면 얘가 이쪽에 몰려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틀리게 되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7쪽으로. 6.9 몇이 돼야겠지. 그지? 넘어갈게요. 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돌턴부터 확인을 해보면
돌터는 말 그대로 돌이라고 얘기했어. 돌. 그냥 돌멩이다, 돌멩이. 밑줄 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작은 공과 같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얘를 당구공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톰슨입니다. 톰슨은 양전하가 가득 차 있는 곳을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밑줄 치시고 건포도 모형이고 옆에다가 하나 써놔. 얘가 무슨 모형이냐? 또 푸딩 모형입니다. 푸딩. 우리가 먹는 그 푸딩이랑 달라요. 프랑스에 이 푸딩이라는 건 뭐냐면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게 푸딩이야.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양전하를 띄고 있는 구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얘를 양전하를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양전하를. 거기에 누가 붙었다 이거야.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됐니? 여기 푸딩 모형이고 러더퍼드는 뒤에서 하겠지만 원자의 중심에 동그라미 중심에 크기가 매우 작고 엄청 중요합니다. 크게 크지 않아요. 크기가 매우 작고 질량이 큰 거야. 크기는 작은데. 양전하에 원자핵이 있고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음전하가 그 둘레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중심에 양전하를 띈 원자핵이 딱 있는 거죠. 그죠?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전자들이 이렇게 돈다. 이 얘기를 러더퍼드가 한 겁니다. 됐죠? 이거를 어떤 실험을 가지고 증명을 했냐면 여기다 쓰세요. 알파 입자 이걸 배워요. 산란 실험. 그 다음에 이제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는 원자핵이 중심이 있는 건 맞는데 얘네처럼 무자비하게 규칙 없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정해진 궤도로 도는 것처럼 전자들도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지?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이때 무슨 실험으로 이런 걸 발견했냐? 원자 선 스펙트럼이라는 이 실험을 가지고 보어가 얘기를 하고요.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 구름 모형입니다. 이건 뒤에서 우리가 또 따로 배우는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까지. 알겠죠? 이 뒤에는 테마 6, 7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실험을 볼 거냐? 일단 두 개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전에요. 먼저 전자를 발견한 걸 봐야 돼요. 알겠지? 전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 톰슨부터 나온 거야. 그치? 그러니까 톰슨이 이런 모형을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지. 됐죠? 넘어가 봅시다. 전자의 발견 밑줄 치시고 톰슨 동그라미 한 다음 음극선 실험 밑줄 치세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금속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금속 A를 하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방전관이 있어요. 방전관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전기를 가해주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연결을 하고 이쪽 끝에다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딱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주면 여기서 뭔가가 나와. 전자가 나와요. 전자가 빵 하고 발사가 되는 거야. 그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올려놨어. 얘가 이렇게 발사가 될 거야. 발사가. 그죠? 발사가 쭉 됩니다. 이 흐름이 눈에 보일 거야. 알겠지? 이 흐름이 노란 색깔로 보여요. 실제로 보이는데 톰슨이 첫 번째 실험으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극 아래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어차피 다 밑에 있어. 안 적어도 돼. 그랬더니 이 노란 색깔의 음극선이 휘어요. 어느 쪽으로 휘냐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어. 그러니까 금속 A에다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떤 입자가 방출되는데 그 입자의 이름을
음극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음극선이 현재 전자인데, 현재의 흐름인데,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 중에 어디 쪽으로 휘었다?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다는 건 음극선 자체가 무슨 전하를 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다 바람개비를 둬요. 뭐를 둬? 바람개비를 그릴 수가 있어? 바람개비를 내가 그릴 수가 있을까? 난 그릴 수 있지. 어때? 바람개비. 젠장. 그냥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세요. 바람개비예요, 바람개비. 그랬더니 음극선이 쭉 지나가면서 이 바람개가 돌아가요. 그렇다는 건 음극선은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존재하는 거다. 그 질량이 존재하는 입자다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자기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딱 뜯어서 여기다가 팍 넣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죠? 십자가 이렇게 생겼죠? 쭉 지나오면서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어. 뭐를 만들어? 그림자를 만들어. 그림자를. 요런 4개의 실험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음극선의 성질인 거야. 됐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부터 볼 4개의 실험 그림이 나오고 각각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 음극선이 어떤 성질을 의미하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했을 때 밑줄 치세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어떤 입자의 흐름을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엔 첫 번째 실험에서 이쪽에 양극이 있고 음극선이 흐를 때 어디로 휘었다 이거야. 이쪽으로 휘었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얘가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즉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입자고, 그것이 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극선의 성질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는데 첫 번째가 장애물을 설치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림자가 생겨요. 음극선의 직진성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을 해. 얘는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고, 밑에 가서 음극선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휜다. 그렇지. 여기 플러스 극 있고 마이너스 극 있을 때 진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그렇다는 건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결국에 결론은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뭐를 가지며?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직진성이 있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게 음극선 실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푸딩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됐니? 푸딩 모형을 제시한 거다. 방금 얘기했던 그 금속 A 대신에 금속 B를 사용해도, 금속 C를 사용해도, D를 사용해도, 어떤 금속을 사용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음극선이라는 입자 자체가 모든 물질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좋아. 그래서 내려갑시다. 넘어가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원자가 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밑줄 치면 돼. 원자가 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자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의 모형을 제시했다. 푸딩 모형입니다. 그림 꼭 기억하셔야 돼.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원자 모형이 또 변해요. 그 변하게 된 이유가 이 원자 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발견했냐? 러더퍼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밑줄 치세요. 러더퍼드는 금박에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봐봐, 여기다 이게 필기합니다. 옆에 빈 공간에다가.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누구냐? 헬륨 원자핵이에요. 질량수가 4짜리고 원자번호 2번이겠죠. 얘는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핵이에요. 핵. 그죠? 원자가 아니고 전자가 다 빠져버린 핵입니다. 그래서 얘기 핵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떼요. 두 번째, 다른 것보다 질량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됐나요? 봐봐. 알파 입자를 조준기에서 방출을 쫙 해요. 알겠니? 방출을 쫙 할 거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톰슨이 맞았다면, 오케이? 그죠? 톰슨이 맞았다면 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녀석이고 중간에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지, 그지? 얘가 맞았다면 요 금박에 존재하는 원자가 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니? 그럴 때 플러스 성질을 갖는 알파 입자를 빵 하고 충돌시키면 얘는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맞니?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핵과 전체적으로 플러스인 원자가 만나니까 무조건 청력 때문에 다 튕겨져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톰슨이 맞다면 전체적으로 다 산란돼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 돌턴이 뭐였지? 돌턴? 그냥 쪼개지지 않는 돌이다. 그지? 얘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이런 얘기 있었어? 이런 거 없었지? 그러면 봐봐. 돌턴의 원자 모형을 그냥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돌턴의 원자 모형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면 얘는 무조건 다 통과가 돼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요. 이거 따로 필기 안 해도 돼. 봐봐. 만약에 톰슨이 맞다면, 돌턴이 맞다면 알파 입자가 무조건 다 통과해서 어디 맺혀야 돼? 여기 뒤에 이렇게 막을 설치해놨거든? 여기에 다 맺혀야 되는 거야. 알파 입자가 다 저기를 때려야 되는 거라고. 저쪽 부분을. 됐니? 두 번째, 만약에 이걸 제시한 톰슨이 맞다면 얘네는 여기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지. 다 바깥쪽이나 옆으로 꺾여가지고 이 뒤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둘 다 틀렸다는 거야.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그리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색칠한 얇은 금박에 있는 원자들을 지금 그리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뒤에 있는 뒤에 막을 얘기하는 거야. 알파 입자를 여기로 충돌을 시킬 거야. 그죠? 충돌을 시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거든? 쭉 가는데 어떤 새끼가 꼬롱 쭉 가. 어떤 새끼가 또 어떤 새끼는 가다가 와우 이렇게 돼. 톰슨이 맞다면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미안. 톰슨이 맞다면 다 산란돼서 반대로 가야 되고 그죠? 돌턴이 맞다면 다 통과가 돼서 여기에 맺혀야 되는데 와우.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야? 여기도 있고 완전히 90도 이상 꺾여버린 애들도 있는 거지.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원자 안에 굉장히 작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녀석이 있겠구나. 그치? 왜냐하면 대부분은 중간에 그냥 다 통과하거든? 근데 정말 극히 일부가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는 건 원자가 이렇게 큰데 그 중간에 정말 조그맣게 차지하는 부분에 플러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충돌했을 때 꺾여 나갔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발견한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됐나요? 그럼 결국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만약에 톰슨이 맞다면 오유 통과를 막 해. 그죠? 통과하고 다 산란되고 막.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아이고 이거 현관폐 색칠해서 러더퍼드가 예상한 원자 모형 현관폐 딱 색칠. 이거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했다는 거,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일부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오면 그걸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양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가 튕겨 나왔다는 건 청력으로 튕겨 나온 거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원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 러더퍼드가 얘기한 핵을 좀 정리합시다. 러더퍼드가 얘기한 핵의 성질은요, 일단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 그리고 밀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도가 굉장히 크다. 밀도가 크다는 건 뭐냐면 부피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원자가 이 공간, 이 교실이라면 이 중간에 떨어진 먼지 정도인 거야. 알겠지? 원자핵이 그 정도. 그래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는 부피가 굉장히 작고 질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됐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볼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줄 원자핵 발견 밑줄 다 밑줄 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크기의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돌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그림 보이죠? 얘네는 마구잡이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규칙성이 없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규칙성 있는 모형은 또 다른 사람인 거야, 그지? 일단은 규칙성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내신형으로 좀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자핵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각각을 발견한 사람을 좀 아셔야 돼요.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극선 실험을 해요. 무슨 실험을 한다고? 양극선 실험을 해. 양극선 실험. 이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에요. 체드윅. 무슨 실험을 했냐면 체드윅은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뭐라고? 베릴륨인데 여기다 알파 입자를 쏴. 그랬더니 뭐가 뽁 하고 나오냐면 중성자가 뽁 하고 나와요. 이걸 통해서 중성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됐니? 오케이. 이거 답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 중에 가장 문제 자주 나오는 테마 5번 얘기를 끝냈습니다.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보세요. 고3 7월 1번. 그러면 앞면에는 어떤 원자 모형의 특징을, 뒷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자 모형을 나타낸 카드다. 어떤 원자 모형일까요?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다는 얘기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냐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니까 중심에 플러스가 있으면서 무작위로 돌고 있는 녀석. 몇 번인 거야? 1번인 거지. 이거 봐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태양계처럼 돌고 있는 녀석이 어떤 실험으로 나왔다 그랬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으로 나왔다 그랬어.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까지는 못 가는 거야. 됐죠?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마 뒤에 있는 저기 워크북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 될 거예요. 알겠죠? 같이 풀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풀고 바로 이제 저기 테마 6번, 7번까지 넘어가서 이 단원을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될까 모르겠다 시간이. 그지? 일단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